오래는 사는데 아프게 오래 살면 너무 괴롭겠죠. 즉 요새는 그냥 오래만 산다 라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시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지 어리석을매, 그냥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우둔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병명으로도 쓰고 있는데,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60% 정도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루이수체 치매,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원장님, 내가 요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나 치매 아니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치매에 좋은 침 좀 놓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집 아저씨가 치매 걸린 것 같은데 좋은 음식 같은 거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과연 치매에 잘 걸리는 체질인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치매 검사를 하려면은 병원에 가서 영상도 찍고 또 피 검사도 하고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내가 치매가 잘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치매에 좀 취약한 상태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의학의 진단 방법인 복진을 통해 치매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복진이 어떻게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 그리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법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치매에 대한 좋은 음식이랑 피해야 될 음식, 그리고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잘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체질을 보고 치매가 잘 걸릴지 예측하는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오래는 사는데 아프게 오래 살면 너무 괴롭겠죠. 즉 요새는 그냥 오래만 산다 라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시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지 어리석을매, 그냥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우둔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병명으로도 쓰고 있는데,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60% 정도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루이수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그런 특정 단백질들이 머리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걸 또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최근 연구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서 사실 명확한 원인을 대부분 모르는 거죠. 혈관성 치매는 뇌에 혈액이 좀 덜 가서 뭐 좁아지거나 해서 뇌에 혈액이 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성 치매가 됐든 알츠하이머가 됐든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력이 저하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또 부위에 따른 분류들도 많이 있고 종류도 많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치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지 내가 실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뇌 자체는 줄어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져 있고, 뇌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넓어지는데 뇌를 싸고 있는 공간을 뇌실이라고 불러요. 뇌실이라고 부르는 그 안쪽 공간에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치매가 걸린 뇌는 뇌가 이렇게 수축이 되고 상대적으로 뇌실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물이 더 많아지겠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치매를 바라보는 진단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뇌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줄어들까요? 한의학에서는 치매로 인해서 뇌가 줄어드는 원인을 열로 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열이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올라서 열이 많아지면 마르게 되죠. 진액이 마르면. 뇌의 진액이 마른다라고 하면 쪼그라들겠죠. 마치 고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육포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뇌가 줄어들고 남은 그 빈 공간에는 또 물이 차게 되는데 그 물은 거기에 차 있는 물들은 좋은 역할들을 할까요? 비정상적으로 쌓여있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은 습이라고 부르는 진단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열이라는 진단점, 그리고 바로 뒤에 얘기한 습이라는 진단점, 열과 습이 바로 치매의 원인으로서 한의학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나쁜 열을 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나쁜 수분들, 체액을 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나쁜 열과 습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치매의 원인이 습열이라고 한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습이 있으니까 습을 좀 빼주면 될 거고, 열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열을 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매가 걸린 분들한테 치료제를 많이 쓰는 약제들이 습열 중에서 우리 습을 제거하는 약제로는 감수나 방기, 복령, 환기 이런 것들이 좀 쓰이고요. 그리고 머리까지 위로 치받아 올라서 치매를 유발시키는 나쁜 열을 끄는 대표적인 약재로는 석고, 황련, 황금, 치자, 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습열을 뺄 수 있는 약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약재들이 또 조합이 돼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처방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치매라 하더라도 어떤 열 때문에 쫄았는지, 어떤 습 때문에 물이 더 찼는지를 보고 날카롭게 처방을 해서 치료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내가 치매에 잘 걸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다행히도 그런 습열에 대한 진단점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습열에 대한 진단점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습열의 진단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단순한 편이에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치매 잘 걸리는 체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복진이라는 진단 방법입니다. 복진이라는 거는 배를 눌러서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그냥 내 배를 눌러보면 돼요.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진단점이 됩니다. 간단하죠? 치매를 쉽게 유발하는 습과 열에 대한 진단점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게 되면 눌러보고 내가 그 진단점이 심하면 취에 좀 취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습에 대한 진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복진을 해서 편안하게 누른 상태에서 눌렀을 때 배 가운데 쪽으로 빡빡하고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습에 대한 진단점이 돼요. 좀 더 빡빡하고 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습이 내 몸에 차 있다, 순환이 잘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위로 팍팍 치받아 오르는 열에 대한 진단점은 흉골을 누르는 걸로 진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흉골 누르는 건 사실 내가 스스로 누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딱 누운 상태에서 흉골을 누군가 눌러주면 돼요. 혹은 내가 누를 때는 꽉 잡고 꾹 누르면 되겠죠. 그럼 눌렀을 때 그 열이라는 것이,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굴로 치받아 오르는지를 느끼고, 숨을 잘 쉴 수 있는지, 숨쉬기 힘든지, 혹은 가슴 딱 가운데 뼈가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픈지를 가지고 열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점들은 다만 습이나 열에 대한 진단점 외에도 사실 담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찐 독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찌꺼기를 통칭하는 말로서 담적에 대한 진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치매에 대한 이런 복진 진단점이나 아니면 습열에 대한 진단, 혹은 담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병원 정보를 참고하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치매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복잡한 게 있긴 했지만 별로 어렵진 않았죠. 이번에 조금 더 한번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올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혈관 건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가 늙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치매에 좋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고 블루베리의 그 약간 푸른색, 보라색을 나타내는 그 색소를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토시아닌도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의 기억력을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게다가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자체도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당연히 머리를 많이 도와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9이라고 지질이 들어있는데 그 지질이 뇌혈관 건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뭔가 계속 좋다는 음식들에 나오는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번째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도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오메가3 또 비타민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특히나 설포라판이라고 부르는 항산화제는 조금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설포라판은 항산화 작용 외에도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뇌를 좀 더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브로콜리에 또 비타민 K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기억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음식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보니까 어떻게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항산화라는 거는 녹슬지 않게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늙지 않게 도와주는 건데 항산화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사실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뇌 건강에도 더 늙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혈관 건강에 좋은 지질 같은 것들은 혈관 건강이 좋아야지 뇌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좋은 음식들 얘기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들도 존재를 해요. 우리 아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습열이라고 했었죠. 보통 피해야 되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은 습과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게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설탕이나 그런 과당류, 당분류를 먹을 때 그런 단위를 이야기할 때 칼로리로 이야기를 하죠. 칼로리는 열량이거든요. 단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걔는 열이 돼요. 근데 설탕에 있는 열은 그닥 좋은 열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치받아 오르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쌓여요. 그래서 설탕은 치매 예방에는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다, 피해야 되는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당뇨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뇌세포 손상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사탕이나 그런 설탕처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당류를 섭취한 뒤에 혹은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를 먹고 나서 몸이 좀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불필요하고 안 좋은 열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종류 중에서도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의 대표로 꼽히고요. 과음이나 흡연,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자, 피해야 될 음식 중에서 열에 대한 음식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 혈관에 대한 음식도 좀 말씀드렸는데 또 지나친 습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생으로 물이 있어요. 물을 보통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습이 계속 쌓이게 돼요, 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다 과유불급인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도 필요 없는 물을 많이 먹으면 습이 쌓인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습도 쌓이고 과일은 요새 다 개량이 돼서 너무 달기 때문에 열도 좀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습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인 자체가 신장을 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에서는 수분을 조절을 시켜야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은 여기 음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도 좀 습도 좀 쌓일 수 있는데 그 습을 물을 잘 돌릴 수 있는 힘도 약해져요.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꼭 주의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지 오늘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오늘 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눌러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죽기 직전까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최근 통계로는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의 암을 겪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이런 암 통계에서 1등한 게 있었어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바로 대장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의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했다는 통계인데요. 꽤 충격적인 소식이죠. 일단 대장암 하면 보통 중장년층 질환으로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음주나 흡연도 마찬가지겠죠. 초기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도 초기에 진단이 되게 힘든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대장은 대변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튜브 같은 장기인데 왜 뇌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장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외에도 2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대장에서 생산이 돼요. 마치 뇌에서 나온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이상이 대장에서만 만들어져요.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또 대장, 소장, 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힘도 당연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상태나 불안감, 그리고 정신 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대장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편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변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겠죠. 평소와 다른 변의 패턴이라든가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혹은 나의 평소 변 상태와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한 진단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뭐 술을 먹었다든가 전날에 무리했다든가 밤을 새면 변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변이 너무 검게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 진단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죠. 어제 선짓국 드셨어요? 아니면 와인 드셨어요? 아니면 포도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 선짓국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 변의 범인은 바로 선짓국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검게 색소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날 당연히 검은 변이 나오게 돼요. 모든 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장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나오는 변의 상태가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변의 상태도 있어요.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온다.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왔는데 선홍색이 아니라 검붉은색이면서 아주 검고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변이 나왔는데 물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내비뒀더니 붉게 피가 우러나면서 피 색깔이 되더라. 두 가지의 혈변에 대한 상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선홍색 혈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변을 볼 때 마지막에 항문이 약간 찢어진 것들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검고 약간 검붉은색의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변인데 피까지 우러난다 라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의 깊은 곳에서 피가 나게 되면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가 응고가 되거든요. 그럼 색깔이 변하겠죠. 그리고 변에 피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에는 장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출혈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대장에 대한 진단은 사실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나의 대장 건강이 어떤지 쉽게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한의학적 진단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진이라는 진단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배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자리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진단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정말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말랑말랑 하면은 그건 아픈 자리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마치 손목에 있는 맥을 보고 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배를 진단을 해서 몸 전체를 보는 원인 진단인데 복진은 아마추어들도 볼 수 있어요. 포인트를 알고 배가 아픈 부분과 빡빡한 부분을 진단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 대장은 어디에 있죠? 대장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대장에 대한 복지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랫배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배를 꾹꾹 눌러봤을 때 배꼽의 양쪽 옆과 아래쪽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빡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장에 대한 진단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의 아래 양쪽, 이 자리가 아픈 게 강하다 하는 분들은 염증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더 낫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에서 한 5cm 정도 옆으로 간 부분에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배꼽 아래쪽 이외에 배꼽 위쪽에도 사실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배꼽 중간을 기점으로 가운데 세로줄을 쭉 그었을 때 이 중간 라인으로 눌렀을 때 빡빡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즉 명치에서 배꼽 아래쪽까지 쭉 지그시 눌러보는데 나는 좀 빡빡하고 아픈 자리가 꽤 많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에요. 사실 이 진단점은 우리가 담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찌꺼기에 대한 진단점과도 일치하는데요. 이런 진단점이 있으면 대장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단단할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더 아플수록 좀 더 강한 진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르자마자 너무나도 아프다 하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복진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진을 하고 나서 맞는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나 단단함이 즉시 줄어드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진을 해보시고 명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추가적인 정보나 혹은 자세한 진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병원 정보를 보고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 건강에 무엇이 좋은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대장에 좋다, 소장에 좋다고. 유산균을 챙겨 먹으려고 검색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 유익균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프리바이오틱스 라는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입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들이 먹고 자기들이 더 건강해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우리 대장에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신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만든 것들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하고 난 산물을 또 먹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것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면역력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균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열로 죽여놓은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유익균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걔네들의 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되는 음식이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고요. 이런 발효식품들을 먹을 때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을 좀 드릴 텐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그고 나서 8일차 정도 되면은 유산균의 농도, 함량이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끓여야 되는데 끓이게 되면 어때요? 파괴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단백질들이니까. 된장이나 청국장 10분 이내로 끓여서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왕 먹는 거 우리한테 좀 더 유익하게 유익균을 많이 늘려서 먹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들의 먹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 먹는 걸 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대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나 통곡류, 양파나 마늘 같은 그런 야채 종류 있죠. 그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프리바이오틱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콩이랑 현미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콩이나 현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복진이 진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요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내가 요새 이런 걸 먹는데 이게 내 몸에 맞느냐, 좋으냐,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은 워낙 잘 먹는 시대라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느냐 보다는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안 먹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냥 인스턴트 음식까지.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빠르게 소화가 돼버리고 혈당도 막 급격히 상승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장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방해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커피 그리고 술 두 개의 음료를 한번 꼽아볼게요. 커피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술도 뭐 가끔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 몸의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도 많이 일으키는 편이고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막의 장벽 투과성을 굉장히 높이기로 유명하거든요. 원래는 몸에서 재흡수하지 말아야 될 독소를 다시 흡수해서 그걸 피로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급성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장이 좀 약하고 면역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그래서 단맛을 내는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죠. 액상과당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당뇨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고, 근데 우리 대장으로 가면은 우리 대장에 있는 유익균을 많이 죽이고 술을 줄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식 못지않게 사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는 한참 일을 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지 회복을 할 수 있고 장이 스스로를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야식을 먹게 되면 어때요? 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겠죠. 시간을 맞춰서 잠을 잘 자고 시간을 맞춰서 잘 일어나고, 그 사이에 장이 스스로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도 대장은 비어 있어야지 건강한 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시간의 공복 상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잠뿐만 아니라 평소에 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과로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장 운동도 불규칙해지면서 배변 활동도 안 좋아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거나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거나 다음날 어때요? 장의 상태를 보면 대변 상태도 안 좋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비가 생겨서 고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장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휴식도 충분히 취하셔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진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벨 눌러보고 실제 진단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가 잘 되는 거를 삼쾌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삼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는 사는데 아프게 오래 살면 너무 괴롭겠죠. 즉, 요새는 그냥 오래만 산다 라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시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지 어리석을매, 그냥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우둔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병명으로도 쓰고 있는데,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60% 정도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루이수체 치매,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원장님, 내가 요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나 치매 아니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치매에 좋은 침 좀 놓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집 아저씨가 치매 걸린 것 같은데 좋은 음식 같은 거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과연 치매에 잘 걸리는 체질인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치매 검사를 하려면은 병원에 가서 영상도 찍고 또 피 검사도 하고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내가 치매가 잘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치매에 좀 취약한 상태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의학의 진단 방법인 복진을 통해 치매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복진이 어떻게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 그리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법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치매에 대한 좋은 음식이랑 피해야 될 음식, 그리고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잘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체질을 보고 치매가 잘 걸릴지 예측하는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래는 사는데 아프게 오래 살면 너무 괴롭겠죠. 즉 요새는 그냥 오래만 산다 라는 의미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시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지 어리석을매, 그냥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우둔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병명으로도 쓰고 있는데,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60% 정도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루이수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그런 특정 단백질들이 머리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걸 또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최근 연구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서 사실 명확한 원인을 대부분 모르는 거죠. 혈관성 치매는 뇌에 혈액이 좀 덜 가서 뭐 좁아지거나 해서 뇌에 혈액이 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성 치매가 됐든 알츠하이머가 됐든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력이 저하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또 부위에 따른 분류들도 많이 있고 종류도 많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치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지 내가 실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뇌 자체는 쭈그러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져 있고, 뇌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넓어지는데 뇌를 싸고 있는 공간을 뇌실이라고 불러요. 뇌실이라고 부르는 그 안쪽 공간에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치매가 걸린 뇌는 뇌가 이렇게 수축이 되고 상대적으로 뇌실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물이 더 많아지겠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치매를 바라보는 진단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뇌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줄어들까요? 한의학에서는 치매로 인해서 뇌가 줄어드는 원인을 열로 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열이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올라서 열이 많아지면 마르게 되죠. 진액이 마르면. 뇌의 진액이 마른다라고 하면 쪼그라들겠죠. 마치 고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유포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뇌가 줄어들고 남은 그 빈 공간에는 또 물이 차게 되는데, 그 물은, 거기에 차 있는 물들은 좋은 역할들을 할까요? 비정상적으로 쌓여있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은 습이라고 부르는 진단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열이라는 진단점, 그리고 바로 뒤에 얘기한 습이라는 진단점, 열과 습이 바로 치매의 원인으로서 한의학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나쁜 열을 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나쁜 수분들, 체액을 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나쁜 열과 습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치매의 원인이 습열이라고 한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습이 있으니까 습을 좀 빼주면 될 거고, 열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열을 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매가 걸린 분들한테 치료제를 많이 쓰는 약제들이 습열 중에서 우리 습을 제거하는 약제로는 감수나 방기, 복령, 환기 이런 것들이 좀 쓰이고요. 그리고 머리까지 위로 치받아 올라서 치매를 유발시키는 나쁜 열을 끄는 대표적인 약재로는 석고, 황련, 황금, 치자, 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습열을 뺄 수 있는 약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약재들이 또 조합이 돼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처방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치매라 하더라도 어떤 열 때문에 쫄았는지, 어떤 습 때문에 물이 더 찼는지를 보고 날카롭게 처방을 해서 치료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내가 치매에 잘 걸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다행히도 그런 습열에 대한 진단점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습열에 대한 진단점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습열의 진단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단순한 편이에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치매 잘 걸리는 체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복진이라는 진단 방법입니다. 복진이라는 거는 배를 눌러서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그냥 내 배를 눌러보면 돼요.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진단점이 됩니다. 간단하죠? 치매를 쉽게 유발하는 습과 열에 대한 진단점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게 되면 눌러보고 내가 그 진단점이 심하면 취에 좀 취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습에 대한 진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복진을 해서 편안하게 누른 상태에서 눌렀을 때 배 가운데 쪽으로 빡빡하고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습에 대한 진단점이 돼요. 좀 더 빡빡하고 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습이 내 몸에 차 있다, 순환이 잘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위로 팍팍 치받아 오르는 열에 대한 진단점은 흉골을 누르는 걸로 진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흉골 누르는 건 사실 내가 스스로 누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딱 누운 상태에서 흉골을 누군가 눌러주면 돼요. 혹은 내가 누를 때는 꽉 잡고 꾹 누르면 되겠죠. 그럼 눌렀을 때 그 열이라는 것이,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굴로 치받아 오르는지를 느끼고, 숨을 잘 쉴 수 있는지, 숨쉬기 힘든지, 혹은 가슴 딱 가운데 뼈가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픈지를 가지고 열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점들은 다만 습이나 열에 대한 진단점 외에도 사실 담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찐 독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찌꺼기를 통칭하는 말로서 담적에 대한 진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치매에 대한 이런 복진 진단점이나 아니면 습열에 대한 진단, 혹은 담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병원 정보를 참고하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치매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복잡한 게 있긴 했지만 별로 어렵진 않았죠. 이번엔 조금 더 한번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올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혈관 건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가 늙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치매에 좋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고, 블루베리의 그 약간 푸른색, 보라색을 나타내는 그 색소를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토시아닌도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의 기억력을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게다가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자체도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당연히 머리를 많이 도와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9이라고 지질이 들어있는데, 그 지질이 뇌 혈관 건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뭔가 계속 좋다는 음식들에 나오는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번째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도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오메가3, 또 비타민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특히나 설포라판이라고 부르는 항산화제는 조금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설포라판은 항산화 작용 외에도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뇌를 좀 더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브로콜리에 또 비타민 K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기억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음식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보니까 어떻게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항산화라는 거는 녹슬지 않게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늙지 않게 도와주는 건데, 항산화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사실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뇌 건강에도 더 늙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혈관 건강에 좋은 지질 같은 것들은 혈관 건강이 좋아야지 뇌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좋은 음식들을 얘기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들도 존재를 해요. 우리 아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습열이라고 했었죠. 보통 피해야 되는 음식들 중에 대부분은 습과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게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설탕이나 그런 과당류, 당분류를 먹을 때 그런 단위를 이야기할 때 칼로리로 이야기를 하죠. 칼로리는 열량이거든요. 단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걔는 열이 돼요.
근데 설탕에 있는 열은 그닥 좋은 열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치받아 오르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쌓여요. 그래서 설탕은 치매 예방에는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다, 피해야 되는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당뇨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뇌세포 손상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사탕이나 그런 설탕처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당류를 섭취한 뒤에, 혹은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를 먹고 나서 몸이 좀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불필요하고 안 좋은 열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종류 중에서도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의 대표로 꼽히고요. 과음이나 흡연,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자, 피해야 될 음식 중에서 열에 대한 음식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 혈관에 대한 음식도 좀 말씀드렸는데, 또 지나친 습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생으로 물이 있어요. 물을 보통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습이 계속 쌓이게 돼요, 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다 과유불급인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도 필요 없는 물을 많이 먹으면 습이 쌓인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습도 쌓이고, 과일은 요새 다 개량이 돼서 너무 달기 때문에 열도 좀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습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인 자체가 신장을 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에서는 수분을 조절을 시켜야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은 여기 음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도 좀, 습도 좀 쌓일 수 있는데, 그 습을 물을 잘 돌릴 수 있는 힘도 약해져요.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꼭 주의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지 오늘 말씀드렸던 거 하나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오늘 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 눌러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죽기 직전까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최근 통계로는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의 암을 겪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이런 암 통계에서 1등한 게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바로 대장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의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했다는 통계인데요. 꽤 충격적인 소식이죠. 일단 대장암 하면 보통 중장년층 질환으로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음주나 흡연도 마찬가지겠죠. 초기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도 초기의 진단이 되게 힘든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대장은 대변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튜브 같은 장기인데 왜 뇌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장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외에도 2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대장에서 생산이 돼요. 마치 뇌에서 나온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이상이 대장에서만 만들어져요. 우리 몸 전체의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또 대장, 소장, 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힘도 당연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상태나 불안감, 그리고 정신 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대장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편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변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겠죠. 평소와 다른 변의 패턴이라든가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혹은 나의 평소 변 상태와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한 진단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뭐 술을 먹었다든가 전날에 무리했다든가 밤을 새면 변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변이 너무 검게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 진단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죠. 어제 선짓국 드셨어요? 아니면 와인 드셨어요? 아니면 포도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 선짓국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 변의 범인은 바로 선짓국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검게 색소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날 당연히 검은 변이 나오게 돼요. 모든 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장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나오는 변의 상태가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변의 상태도 있어요.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온다.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왔는데 선홍색이 아니라 검붉은색이면서 아주 검고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변이 나왔는데 물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내비뒀더니 붉게 피가 우러나면서 피 색깔이 되더라. 두 가지의 혈변에 대한 상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선홍색 혈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변을 볼 때 마지막에 항문이 약간 찢어진 것들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검고 약간 검붉은색의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변인데 피까지 우러난다 라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의 깊은 곳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가 응고가 되거든요. 그럼 색깔이 변하겠죠. 그리고 변에 피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에는 장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출혈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대장에 대한 진단은 사실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나의 대장 건강이 어떤지 쉽게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한의학적 진단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진이라는 진단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배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자리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진단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정말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말랑말랑 하면은 그건 아픈 자리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마치 손목에 있는 맥을 보고 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배를 진단을 해서 몸 전체를 보는 원인 진단인데 복진은 아마추어들도 볼 수 있어요. 포인트를 알고 배가 아픈 부분과 빡빡한 부분을 진단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 대장은 어디에 있죠? 대장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대장에 대한 복진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랫배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배를 꾹꾹 눌러봤을 때 배꼽의 양쪽 옆과 아래쪽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빡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장에 대한 진단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의 아래 양쪽 이 자리가 아픈 게 강하다 하는 분들은 염증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더 낫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에서 한 5cm 정도 옆으로 간 부분에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배꼽 아래쪽 이외에 배꼽 위쪽에도 사실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배꼽 중간을 기점으로 가운데 세로줄을 쭉 그었을 때 이 중간 라인으로 눌렀을 때 빡빡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즉 명치에서 배꼽 아래쪽까지 쭉 지그시 눌러보는데 나는 좀 빡빡하고 아픈 자리가 꽤 많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에요. 사실 이 진단점은 우리가 담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찌꺼기에 대한 진단점과도 일치하는데요. 이런 진단점이 있으면 대장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단단할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더 아플수록 좀 더 강한 진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르자마자 너무나도 아프다 하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복진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진을 하고 나서 맞는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나 단단함이 즉시 줄어드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진을 해보시고 명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추가적인 정보나 혹은 자세한 진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병원 정보를 보고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 건강에 무엇이 좋은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대장에 좋다, 소장에 좋다고. 유산균을 챙겨 먹으려고 검색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 유익균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입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들이 먹고 자기들이 더 건강해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우리 대장에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신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만든 것들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하고 난 산물을 또 먹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것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면역력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균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열로 죽여놓은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유익균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걔네들의 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되는 음식이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고요. 이런 발효식품들을 먹을 때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을 좀 드릴 텐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그고 나서 8일차 정도 되면은 유산균의 농도, 함량이,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끓여야 되는데 끓이게 되면 어때요? 파괴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단백질들이니까. 된장이나 청국장 10분 이내로 끓여서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왕 먹는 거 우리한테 좀 더 유익하게 유익균을 많이 늘려서 먹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들의 먹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 먹는 걸 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대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나 통곡류, 양파나 마늘 같은 그런 야채 종류 있죠. 그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프리바이오틱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콩이랑 현미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콩이나 현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복진이 진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요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내가 요새 이런 걸 먹는데 이게 내 몸에 맞느냐, 좋으냐,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은 워낙 잘 먹는 시대라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느냐 보다는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안 먹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냥 인스턴트 음식까지.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빠르게 소화가 돼버리고 혈당도 막 급격히 상승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장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방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커피 그리고 술 두 개의 음료를 한번 꼽아볼게요. 커피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술도 뭐 가끔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 몸의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도 많이 일으키는 편이고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막의 장벽 투과성을 굉장히 높이기로 유명하거든요. 원래는 몸에서 재흡수하지 말아야 될 독소를 다시 흡수해서 그걸 피로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급성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장이 좀 약하고 면역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그래서 단맛을 내는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죠. 액상과당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당뇨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고, 근데 우리 대장으로 가면은 우리 대장에 있는 유익균을 많이 죽이고 술을 줄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식 못지않게 사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는 한참 일을 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지 회복을 할 수 있고 장이 스스로를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야식을 먹게 되면 어때요? 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겠죠. 시간을 맞춰서 잠을 잘 자고 시간을 맞춰서 잘 일어나고, 그 사이에 장이 스스로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도
대장은 비어 있어야지 건강한 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시간의 공복 상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잠뿐만 아니라 평소에 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과로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장 운동도 불규칙해지면서 배변 활동도 안 좋아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거나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거나 다음날 어때요? 장의 상태를 보면 대변 상태도 안 좋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비가 생겨서 고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장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휴식도 충분히 취하셔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진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벨 눌러보고 실제 진단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가 잘 되는 거를 삼쾌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삼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